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생일상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이 식탁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성껏 부쳐낸 전 접시들이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며느리 미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젖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평범한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의 생신날 상을 업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인지, 그 처절하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일상이 무너진 직후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자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시아버지는 몸을 반쯤 일으킨 자세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남편 강성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고 잘난 큰 며느리 수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흩어진 음식들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장을 보고 퇴근 후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2시간 넘게 불 앞에서 서 있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죠. 그 비수가 미자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미자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미자는 손에 든 행주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묶인 앞치마끈으로 손에 가져갔습니다. 평생 그녀를 올가매던 사슬 같던 끈이 풀려나갔습니다. 야, 박미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정자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접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이제 더는 내 물건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치우라고 안 들려?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김정자의 고함에도 미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부로 며느리 안 합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씩씩거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며느리 안 한다고요? 어머니 아들하고는 알아서 할 테니 이 집 며느리 노릇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자가 뒤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야기는 이 비극적인 생일날로부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자가 이 집의 앞치마를 처음 묶던 날 말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어머니 김정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미자야, 명절에 좀 일찍 와라. 큰애는 병원 일이 바빠서 못 온다는데 네가 와서 도와야지. 부탁하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같은 며느리였지만 의사인 큰 며느리 수진에게는 관대했고 식당에서 일하는 미자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바쁘면 잠깐 얼굴만 비춰도 된다고 말하면서 미자에게는 전날 와서 자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좀 더 움직이면 집안이 화목해지겠지. 내가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그녀는 집이 아닌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8시간의 식당 주방에서 서서 일하고 난 뒤에도 시댁 주방에 쌓인 설거지 더미를 보며 그녀는 묵묵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눈빛과 무시뿐이었습니다. 남편 강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댁에만 가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난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성우는 어머니의 기에 눌려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다 원래 저런 분이잖아. 당신이 좀 참아줘. 형수님은 바쁘시잖아. 그 참아라는 말이 미자의 목숨줄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성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식당 일과 시댁 살림을 병행하며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제삿날이었습니다. 미자는 온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일이 끝났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미자에게 수고했다거나 와서 좀 먹으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임금 없는 식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 김정자의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정자는 항상 큰며느리 수진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의사잖아요. 얼마나 반듯하고 잘났는지 이번 생일에도 꽃다발이랑 돈봉투를 들고 달려왔다니까요. 누군가 구석에서 묵묵히 차를 나르던 미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요? 김정자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식당 일인데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죠. 시키는 건 군말 없이 잘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미자는 웃었습니다. 속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성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 하지만 성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래. 당신이 좀 더 살갑게 굴면 좋잖아. 그 무심한 대답에 미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기대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싱크대에는 어제 먹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끝내고 생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재우고 생선을 굽고 5가지 나물을 무치고 갖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나르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이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엔 커다란 꽃다발과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버선발로 나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바쁜데 어떻게 왔어? 당직이라더니 몸 상하면 어쩌려고.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거실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정자는 수진을 상석에 앉히고는 손수 물을 떠다주며 애지중지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르던 미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미자가 차린 진수성찬 앞에서 사람들은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국을 떠나르고는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그녀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김정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자리가 좁네. 넌 나중에 주방에서 먹어라. 손님들도 계신데 비좁으면 실례잖니? 미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미자는 주방으로 돌아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이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이 상을 차렸는가? 그때 거실에서 김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 고기 좀 더 먹어라. 넌 귀한 몸이니 잘 챙겨 먹어야지. 식당이라는 애랑은 다르잖니? 걔는 맨날 고기 냄새 맡으며 사는데 뭐가 귀하겠어. 손님 중 한 명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러자 김정자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복은 무슨,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애가 이런 거라도 잘해야 이 집 구석에서 붙어있지 않겠어요? 그게 지 역할이지. 미자의 귀에 그 말이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는 참아서도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자는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자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왜? 국이 부족하냐? 가서 더 가져와라. 미자는 대답 대신 산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쾅! 와장창!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닥은 음식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옷에는 국물이 튀었습니다. 비명과 탄식이 쏟아졌지만 미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김정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자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손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배운 거 없고 돈 못 벌어서 이런 거라도 잘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 이제 이거 안 하려고요. 잘할 필요도 하고 싶지도 않네요. 미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당황한 성우가 따라 나오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자야, 일단 진정하고 사과해. 어머니가 좀 심하셨지만 이건 아니잖아.
미자는 성우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성우 씨, 당신한테는 이게 좀 심한 일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평생의 모욕이었어. 당신이 내 옆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랑 잘 살아봐. 당신이 그토록 말하던 효도, 이제 당신 혼자 다 해. 미자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운 해방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의 생신상보다 남편의 무관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박미자라는 자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미자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을 나온 며느리의 반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지옥으로 변해버린 시댁 식구들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미자가 선택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미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 그리고 그녀가 왜 시어머니에게 가사노동 청구서를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미자가 보여줄 진정한 독립과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해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자가 떠난 시댁 거실에는 정적 대신 비명이 가득 찼습니다. 김정자는 뒤집힌 생신상 앞에서 뒤로 넘어갈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갈비찜과 잡채, 미자가 밤새 정성 들여 끓인 미역국이 거실 카페트를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저 천연이, 저 천한년이 감히 누구한테 상을 뒤엎어? 성우야, 너 저거 당장 안 잡아이고 뭐해? 저런 걸 아내라고 데리고 살아? 내 당장 이 결혼 무효라고 콩표할 테니 그리 알아. 김정자의 고함에 성우는 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미자의 눈빛, 그 차갑고도 단호했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분노가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미자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연락해서 잘 타이르고. 타이르긴 뭘 타일러. 네 마누라가 나한테 대등꼴 못 봤어? 저건 사람이 아냐, 짐승이지. 내가 지를 어떻게 걷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옆에서 구경만 하던 시누이들도 한 지씩 거들었습니다. 평소 미자를 부엌대게 취급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흔시누이 정희가 코를 들이켰습니다. 엄마, 저 올케 진짜 무섭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 생신상을. 저건 가정교육 문제야. 애초에 수준 차이 나는 집안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올케 없으니까 이 엉망진창인 거실은 누가 치워?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정희의 말에 김정자는 더욱 악을 쓰며 성우를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집안의 모든 수발을 들던 미자가 사라지자 당장 눈앞에 아수라장을 치울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미자는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온 길이었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숨죽여 살았던 세월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끊임없이 걸려오는 성우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번호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미자는 친구의 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부탁해둔 터라 열매를 맺지 못한 슬픈 꿈들이 가득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자는 결혼 전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강요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게 여자 도리다라는 말에 순응했던 과거가 뼈저리게 후회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생을 헌신하고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참고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지옥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6시부터 미자가 준비한 따뜻한 국과 칠첩한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지만 주방은 어제 엎어진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씻지도 못한 채 구겨진 와이셔츠를 들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내 와이셔츠 다 어디 있어? 미자가 세탁소 맡긴다더니 안 찾아왔나 봐. 김정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몰라, 나 혈압 올라서 죽겠다. 네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이셔츠가 문제야? 네가 가서 직접 찾아오든가 해라. 결국 성우는 편의점에서 대충 빵을 사 먹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미자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챙겨주던 영양제와 깔끔하게 정리된 스케줄러,
그의 사회적 체면을 세워주던 세심한 배려들이 사라지자 성우의 일상은 금세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자는 작업실에서 낡은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했던 무급 노동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린 식사, 시어머니의 수시로 불러내는 수발, 명절과 제사 때마다 혼자 감당했던 수백 명분의 음식, 그리고 시누이들의 아이를 봐주던 시간까지 그녀는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이별이었습니다. 미자는 가사노동 전문가와 법률 자문을 구하며 자신이 그 집에서 갈아 넣은 노동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청구 내역, 주방 노동비, 청소 및 관리비, 간병 및 수발비, 시간외 수당, 명절 제사, 합계 금액은 억 단위에 육박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 모든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자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안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뒤 시댁 거실에는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자는 미자가 사주의 편지라도 보낸 줄 알고 콧방귀를 뀌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나 보지. 어디 얼마나 빌었는지 보자고.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상세하게 적힌 1급과 시급,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폭언의 날짜와 내용이 빼곡히 적힌 증거자료들이었습니다. 김정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돈을 달라고?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청구해? 그때 성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 수척해진 성우의 손에도 똑같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가 보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엄마, 미자가 이혼하재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준 생활비도 자기 노동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고 재산분할 청구까지 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안락함이 미자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하지만 김정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야, 당장 전화해. 변호사 선임해. 한 푼도 못 준다고 해. 그년이 우리 집에 몸만 들어와서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 하지만 김정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폭언들을 녹음해 두었고 시누이들이 자신을 부려막으며 보낸 모욕적인 카톡 메시지들을 모두 백업해 둔 상태였습니다. 미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복귀하며 첫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마우스와 키보드가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박미자, 이제부터 진짜 네 인생이야. 전세 역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자의 청구서를 무시하려 했지만 미자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지, 그리고 성우가 뒤늦게 후회하며 매달릴 때 미자가 보여줄 통쾌한 한방은 무엇일까요? 미자의 복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정자가 평생 숨겨온 비밀과 미자가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공감이 가신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미자의 홀로서기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미자는 진정한 자유와 보상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뒤 성우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자가 떠난 지 고작 일주일.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엉겨붙어 굴러다녔고 주방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처럼 굴더니 막상 미자가 없으니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짜증만 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너 정말 저 독한 년이 보낸 서류대로 다 해줄 거냐? 재산 분할? 웃기지 말라 그래. 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김정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칼같이 다려져 있던 와이셔츠는커녕 당장 입고 나갈 깨끗한 속옷조차 찾지 못해 며칠째 입었던 것을 뒤집어 입고 출근하는 처지였습니다. 미자가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했던 깨끗함과 안락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처절한 노동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는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의 변호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으니 출석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김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자 정말 장난 아니에요. 증거 자료가 수백 페이지래요. 엄마가 저번에 미자한테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몸만 기어들어와서 공짜로 밥 처먹는 년이라고 했던 거 그거 다 녹음되어 있대요. 김정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흘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그걸 녹음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녹음해? 그게 사람 년이냐? 순사 같은 년 아니야?
하지만 김정자가 진짜로 겁을 먹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자 가 쥐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단순히 폭언 녹음 파일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이혼을 결심하기 반년 전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뭉치와 장부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정자가 지난 10년간 아들 성호의 월급 중 일부를 노후자금 명목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는 도박빚이 있는 큰딸의 채무를 갚아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우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시누이의 아파트 중도금을 치러준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미자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를 쓰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모은 돈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자는 그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해 두었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다시 만난 미자는 이전에 그 초라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세미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눈빛. 성우는 그런 미자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집사람이 아니라 빛나는 박미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일단 대화로 풀자. 엄마가 좀 심하셨던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성우의 비굴한 목소리에 미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당신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대접한 적 있어? 당신들한텐 난 돈 안 드는 파출부,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미자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정자의 횡령과 배임에 가까운 금전 편취 내역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김정자는 안색이 파랗게 질려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감히 시어미 뒷조사를 해? 어머니, 감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며느리한테는 돈 못 쓴다고 구박하신 어머니의 그 뻔뻔함에 써야죠. 이 자료들 성우 씨 회사랑 세무서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시죠? 성우 씨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거, 그거 사문서 위조예요. 조정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어. 누나 집 해줄 때 내 돈 쓴 거야? 김정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휘두르며 왕비처럼 군림해온 그녀의 성격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가족이라면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성우 씨, 당신은 방관자였어. 엄마가 나한테 물벼락을 내릴 때, 시누이들이 나를 하녀 취급할 때 당신은 항상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동생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라며 내 입을 막았지.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칼날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겠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가 일주일 사이 수척해진 성우의 손에 들린 이혼 소장을 보며 느꼈던 그 막막함보다 지금 미자의 눈에서 흐르는 단단한 결의가 그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조정 결과는 미자의 완승이었습니다. 미자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김정자가 빼돌린 돈 중 일부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미자의 태도에 김정자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뒤엎고 나왔던 그날의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자와 시노이들은 재산을 뺏겼다는 분노에 휩싸여 미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복귀한 디자인 회사의 게시판에 불륜녀라거나 시부모를 폭행하고 도망간 며느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자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시누이들을 보며 미자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미자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진짜 복수의 제2막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넘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미자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미자는 과연 자신을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잠재울지, 그리고 성우가 모든 진실을 알고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반격의 순간들이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미자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 큰 등불이 됩니다. 과연 진정한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계속.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우이, 슬기와 민지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양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돈 뜯어내서 이혼한 독한 년이에요. 디자인은 무슨 남의 가정 파탄내고 도망친 불륜녀라고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미자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미자였다면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채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가볍게 흔들어 보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신우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슬기씨, 민지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 허위사실 유포의 업무 방해라는 거 몰라? 이미 내 변호사가 이 건물 CCTV 확보하고 있어. 미자의 당당한 태도에 슬기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 웃기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 우리 엄마한테 뜯어낸 그 돈으로 명품이나 휘두르고 다니는 주제. 오늘 끝장을 보자고. 그때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 형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형사님. 아, 네. 김정자 씨 명의의 차면 계좌건으로 연락 주셨군요. 지금 제 회사 앞에 그 집 따님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증거 자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차명 계좌라는 말에 두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자는 오랫동안 아들의 월급과 며느리의 수입을 빼돌려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사채놀이를 해왔습니다. 미자는 이혼을 준비하며 그 모든 정황을 포착했고 이미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명 계좌라니.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엄마의 재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곧 밝혀질 거야. 세무조사까지 같이 들어갔으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어머니께 영장이 날아가겠네. 미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슬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엄마 김정자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슬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누가 왔다고? 아니, 그게 무슨... 수화기 너머로 김정자의 비명 섞인 통곡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우이들은 더 이상 미자를 공격할 기력조차 잃은 채 도망치듯 회사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미자는 그들은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할 줄만 알았던 복수의 순간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한 잔향이 남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던 가족이 한순간에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곧바로 사내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서류와 시댁 식구들이 보낸 협박 문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증거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팀 김미자입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미자가 올린 글은 게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장례식 부조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 신우이들이 며느리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보냈던 모욕적인 메시지들, 그 처참한 기록들이 공개되자 회사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미자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성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들이 이 정도로 악랄하게 미자를 괴롭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음에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우는 미자를 붙잡기 위해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누나들이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씨, 당신이 몰랐던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게 가장 큰 죄야. 방과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야. 당신 가족들이 나를 난도질할 때 당신은 옆에서 칼을 갈아주고 있었던 거라고. 미자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다음엔 당신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니까.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 김정자는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자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업무 방해죄가 추가되었고, 무엇보다 평소 그들을 부러워하던 주변 지인들에게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며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슬기는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민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미자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인 개인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미자는 홀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호출에 전전긍긍하며 장보기에 나섰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새로 산 스케치북이 들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자였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처참한 응징을 원하셨을까요? 미자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자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미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자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미자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성우는 폐린이 되어 술로 밤을 지새우고 시누이들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자는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감미롭습니다. 미자는 스케치북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미자의 당당한 홀로서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미자가 찾은 것과 은 용기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 그렇게 미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의 개인 브랜드 루미나의 첫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미자가 정성껏 디자인한 옷들이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감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한 구석에서 낯익은 그러나 몹시도 초라해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전 남편 성우였습니다. 한때는 말끔했던 수트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그는 미자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염치 없게도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머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셔. 너만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 순간 미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 남자의 뻔뻔함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미자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우씨, 우리가 남이 된 지가 언젠데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죠. 당신 어머니가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그 집에서 죽어갈 때 당신들은 뭘 했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인생을 망쳐놓은 전 남편이 나타나 저런 구걸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용서라는 미명하에 다시 선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갑게 뒤돌아서야 할까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미자의 마음에는 한 줄기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안요원을 불러 그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성우의 비명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미자는 다시 손님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지켜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시어머니 김정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기도 전에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마귀가 쓰였었나 보다.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내가 나가면 너한테 내 비상금 다 줄게. 변호사 좀 알아봐주고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미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는 그 탐욕스러운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김정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의 명예와 돈은 이제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자의 시누이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올케를 종처럼 부리며 호의호식하던 그녀들은 서로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며 밥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뺏겼으며 작은 시누이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자는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그들의 이름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미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여성을 울렸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던 과거. 의미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직 즐거움을 위해 식탁을 차립니다. 화려한 꽃과 향긋한 와인,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는 그 식탁이야말로 미자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뒤엎었던 건 단순히 밥상을 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낸 것이었다고.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찬란한 풍경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자의 브랜드 루미나는 이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자유와 자아입니다. 억압받던 시절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옷들은 입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평을 받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미자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미자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미자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햇살 아래로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녀의 앞날에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시 뒤엎고 싶은 상이 있나요? 아니면 끊어내고 싶은 사슬이 있나요? 미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비록 힘들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생일 축하 노래가 딱 끝나고 촛불 꺼진 직후에 찾아오는 고요한 식사 자리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보통은 다들 박수치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는 아주 평화로운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진짜 단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막 펄펄 끓는 미역국이 테이블 위를 휙 가로질러 날아가고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 정성껏 부쳐낸 전들이 허공을 갈라서 바닥에 막 나뒹굴어요. 그 접시가 와장창 깨지는 파열음 뒤로 거실이 진짜 찬물을 끼얹은 듯이 쫙 얼어붙거든요. 완전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오늘부로 며느리 안 합니다. 아, 이게 막 분노로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고요하고 통제된 상태에서 튀어나온 선언이라 그 이질감이 진짜 더 서늘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뭔가 폭발했다는 느낌보다는 차가운 선전포고 같았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그 정확한 임계점을 딱 뚫고 나온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강렬한 선언의 주인공인 미자라는 여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흔히 터져나오는 고부 갈등 아니야? 아니면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사실 흔한 소재이긴 하죠.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본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라 훨씬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서사죠. 무려 7년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노동을 착취당하던 한 개인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그 잃어버린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냈는지 그걸 낱낱이 보여주거든요. 완벽한 독립을 이뤄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죠. 네, 아주 치밀한 경제학이자 해방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엄청난 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일상에는요, 누군가의 헌신이나 수고가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지워지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아,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직장에서든 연인 관계에서든 혹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 안에서든 말이죠. 오늘 다룰 이 기록은 그 무형의 폭력에 맞서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해부학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타인의 요구에 막 휩쓸려가지고 나 자신을 좀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논의가 여러분의 기존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아하 모멘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이 기록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자, 그럼 이 압력솥이 도대체 어떻게 폭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부 구조부터 좀 들여다보죠. 미자의 일상은요, 진짜 촘촘하게 설계된 차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촘촘한 차별.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미자가 식당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동서인 큰 며느리 수지는 의사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 둘을 향해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네, 직업에 따라서 대우가 확연히 차이가 났죠. 미자는 새벽 5시부터 무려 8시간 동안 주방에서 막 고된 노동을 했어요. 근데 퇴근한 뒤에도 쉴 수가 없었죠. 시댁의 모든 제사 그리고 명절 노동을 진짜 홀로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와, 8시간 식당 일하고 또 시댁 일을 한 거면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의사인 수진에게는 어땠냐? 바쁘면 얼굴만 비추고 가라 이러면서 한없이 관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자를 진짜 가장 지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 남편의 반응이죠? 맞아요. 남편 성우. 아내가 쓰러질 듯이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 네가 참아라. 이렇게 상황을 그냥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방관자네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사용한 방식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바로 계급주의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계급주의적 가스라이팅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 안에 직업과 소득이라는 아주 자본주의적인 계급의 척도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며느리에게는 권력을 막 부여하고요. 아, 돈이 곧 가족 내에 서열이 된 거군요. 그렇죠. 식당 노동을 하는 미자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 내 최하위 계급으로 확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급적 열등감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미자의 노동력을 완전 공짜로 무한정 착취하는 구조를 완성한 거죠. 와, 밖에서 받는 사회적 차별을 집 안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 똑같이 겪어야 했다는 게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숨 쉴 틈이 없는 환경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악덕 기업에서 진짜 무구빈턴으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인사 담당자인 남편마저 직장 내 괴롭힘 가하는 상사 편만 드는 꼴이잖아요. 하하, 무급 인턴의 악덕 상사. 완전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저는 이 남편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백하게 아내가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체 왜 끊임없이 아내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걸까요? 단지 막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나약한 성격 때문인 건가요? 이걸 단순히 나약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철저한 효율성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효율성이요? 남편한테 그게 효율적이었다고요? 네, 남편 성우가 어머니에게 놀려 자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이 기형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길을 아주 영악하게 선택한 겁니다. 아, 엄마랑 싸우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빙고. 가해자인 어머니의 폭력성에 맞서서 이 가부장적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갈등과 심리적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반면에 이미 권력을 빼앗긴 피해자인 아내를 주저앉히고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쉬운 타겟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남편은 이 학대 시스템이 아주 잘 굴러가도록 윤활유를 쳐주는 사실상의 공범 역할을 한 셈입니다. 공범. 사실상 공범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하네요. 결국 이 모든 억압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완전히 폭발하고 맙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네, 미자가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진수성찬을 싹 차려놨어요. 근데 뒤늦게 아주 비싼 선물을 들고 온 큰며느리 수진을 시어머니가 상석에 딱 앉힙니다.
참 대놓고 차별하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밥을 좀 먹으려던 미자에게 시어머니가 진짜 충격적인 말을 뱉습니다. 자리가 좁으니 넌 주방에서 먹어라. 와, 이건 진짜 선을 한참 넘었죠. 심지어 친척들이 다 있는 앞이었어요. 거기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애가 이런 거라도 잘해야 이 집구석에 붙어있지 않겠냐,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발언은요,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무서운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너의 노동은 우리 집안을 위해 당연히 존재하지만 너라는 인간 자체는 우리와 같은 식탁을 공유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노동력은 철저히 착취하되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인격적 지분은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아, 그냥 도구로 취급한 거군요. 네, 그 지독한 투명인간 취급이 역설적이게도 미작을 완전히 각성시키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죠. 아,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그릇이 날아가고 밥상이 엎어지는 굉음이 터진 거군요. 참다 터진 용암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 감정적인 폭발 직후에 미자가 보여준 행동의 궤적이 진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보통의 막장 드라마랑은 전개가 완전 다릅니다. 집을 딱 뛰쳐나와서 친구의 텅 빈 작업실로 들어간 미자가요.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신세야 하고 한탄하는 대신에 낡은 노트북을 딱 켭니다. 이 부분이 진짜 명장면이죠. 그리고 엑셀 창을 열어서 거기에 숫자를 막 채워넣기 시작하잖아요. 감정의 언어에서 철저한 경제의 언어로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미자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시댁에서 했던 모든 노동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서 리스트업을 합니다.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청소, 간병 다 들어갔죠. 네, 시아버지 간병, 명절과 제사 때 초과 노동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 모든 항목을 실제 시장 가격으로 딱 환산해버립니다. 시장 가격으로요? 간병인 비용, 가사도우미 비용, 케이터링 비용 이런 걸 다 적용한 거죠.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무려 억 단위에 육박했습니다. 7년치 최고급 인력이 인건비니까 당연한 액수죠, 사실. 미자는 이 어마어마한 청구서에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서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달아서 이혼 소장과 함께 시댁에 확 보내버립니다. 통쾌하네요, 진짜.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네, 어떤 걸까요? 결혼 생활 중에 했던 이 가사노동을 과거로 쫙 소급해서 시장 가격 그대로 청구한다는 게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그 액수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냉정하게 말해서 100% 다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죠. 미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청구하면서 내 통구당에 진짜 억 단위의 돈이 바로 꽂힐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청구서를 시간 들여서 작성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법적인 효력 여부는 2단계에서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이 청구서의 진짜 본질은 미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라는 데 있습니다. 아, 시댁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본인을 위한 무기였다고요? 네, 가사노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가시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되게 일해도 흔적이 남지 않고 보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치워도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가치를 점점 과소평가하게 되죠. 미자는 지난 7년 동안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나는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부엌대기야 이렇게 인식해왔습니다. 아,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된 거군요.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던 노동을 시장의 언어, 즉 명확한 숫자로 번역하는 과정을 쫙 거치면서 아주 거대한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무능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구나, 이 진실이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시장 가치로 따지면 억 단위에 달하는 최고급 노동을 제공한 전문가였으며 사실상 겉보기에만 번듯한 이 위태로운 집안의 뼈대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빡 확인한 겁니다. 와, 엑셀표를 보면서 완전 각성한 거네요. 네, 피해자에서 채권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구성한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아주 서늘한 통보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공짜로 누렸던 게 사실은 이만큼 비싼 거였다 이거죠. 맞아요.
당신들이 공짜로 누리며 멸시했던 그 안락함은 원래 이토록 비싼 것이었다라는 걸 명확한 청구서로 들이밀어서 상대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전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착취의 흔적에 정확한 가격표를 딱 붙여버린 거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는 방패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 재판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타격할 아주 뾰족한 창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창이 등장할 차례군요. 네,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무기는 이미 미자의 손안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침대 및 장판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그 겉보기에만 완벽했던 가족의 진짜 취약한 이면이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비밀 장부하고 낡은 차명통장 뭉치를 발견했던 사실이 서사에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드러난 자금의 흐름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남편 성우의 월급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나오는 부분이죠. 맞아요. 성우의 월급을 시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싹 다 걷어들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정작 쓰인 것은 어머니의 평화로운 노후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아주 번듯한 척하던 큰딸, 그러니까 시누이의 도박빚을 그 돈으로 메워주고 있었고요. 다른 시누이들의 명품 사치 비용으로 그 돈이 줄줄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진짜 밑빠진 독이네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들 명의를 몰래 도용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한 뒤에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 돈으로 시누이의 아파트 중도금을 치러줬더라고요. 와, 사문서 위조까지 범죄잖아요, 이건.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효도와 가족애라는 가장 숭고한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가장 폭력적인 경제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껍데기로 변질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 껍데기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부양의 의무를 막 강요하면서 자본을 통제했고요. 며느리에게는 도리를 운운하면서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마치 시댁 전체가 거대한 페이퍼 컴퍼니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럽지만 기생적인 생태계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기생적 생태계 아주 적절합니다. 겉으로는 막 전문직 며느리도 있고 번듯해 보였잖아요. 근데 실상을 딱 뜯어보니까 자치적인 자생력은 전혀 없고 가장 만만하고 순진한 미자 부부를 숙주로 삼아서 온 가족이 기생충처럼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끔찍한 구조죠. 미자를 맨날 멸시하고 깎아내리던 그 잘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사실은 미자 부부의 피와 땀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붕괴할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깎아내려야만 자신들의 그 기생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미자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더 짓밟은 거군요. 그렇죠. 만약 미자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독립해버리면 이 숙주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할 테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무능하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와, 진짜 악랄하네요. 그래서 미자가 그 조정기일 날 법정에서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장부사본 등 이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쫙 쏟아부었을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났겠네요. 그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었죠. 가해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우월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민낯과 경제적 무능력을 대낮에 까발려버린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미자가 전 남편 성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한테 난 돈 안 드는 파출부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대사네요. 결국 미자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거액의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쯤 되면 가해자들이 아, 우리가 졌구나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착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현실을 그리 쉽게 수용하지 않더라고요. 네, 재산을 다 뺏기고 수세에 몰린 시댁 식구들이 아주 구차하고 찌질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자가 더 이상 과거에 순종적이고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그 억압과 협박의 방식을 다시 꺼내듭니다. 자신들의 통제력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보려는 헛된 시도였죠. 맞습니다. 그 잘난 시누이들이요. 미자가 새롭게 입사한 디자인 회사 로비까지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여자 우리 엄마 노후 자금 다 뜯어내고 도망친 불륜녀다 이러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요.
최악이네요, 진짜. 직전까지 찾아가서. 예전에 미자였다면 아마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론가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요. 이미 엑셀로 각성한 상태잖아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빙긋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탁 녹음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카드를 던지죠.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엄마의 재산, 그 차명 계좌란 탈세 혐의 기록들 이미 내가 경찰과 국세청에 다 넘겼어. 아마 지금쯤 세무조사관들이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텐데. 와, 진짜 완벽한 체크메이트네요. 통쾌하죠. 감정적인 도발에 감정으로 맞서지 않은 게 핵심입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대신 법과 시스템이라는 가장 냉혹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자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자신이 정리한 모든 사실관계와 그 증거자료들을 명확하게 올려서 사내 여론을 180도 반전시켜버려요. 오히려 동료들이 지지해줬겠네요. 네, 완전 응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을 뒤늦게 파악한 전 남편 성우가 며칠 뒤에 미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막 우열합니다. 이제 와서요? 내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막 뒷니다. 하지만 미자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 너머로 아주 차갑게 내쳐버리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방관한 거지. 방관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야. 이렇게요. 전문가로서 여기서 우리는 미자가 왜 남편의 사과를 끝내 받아주지 않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꼭 묻고 싶었던 지점이에요. 네, 말씀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소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서사에서는요, 악당이 막 철저하게 몰락하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반성하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용서하자 이러면서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명 고구마 먹다 끝나는 K-드라마식 결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자의 서사에는 일말의 자비가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전 남편의 구걸도 철저히 무시하고 심지어 나중에 감옥에 수감된 시어머니가 내가 숨겨둔 돈을 줄 테니 합의 좀 해달라 이러면서 보낸 옥중 편지마저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완벽한 차단이네요. 이 철저한 단절과 자비 없는 거절이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도대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도덕적 면류관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특히 그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일수록 훨씬 더 심하죠. 네가 참아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러면서요. 맞아요. 주변에서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도 꼭 있죠. 하지만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관계, 이른바 독성 관계에서의 용서는요, 매우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철저히 몰락한 후에 내미는 손, 그리고 그 뉘우침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요?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안락함과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피해자를 다시 숙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정교한 생존 전략에 불과합니다. 와, 생존 전략. 다시 나한테 기생하려고 우는 거다. 예, 미자가 이들의 사과와 돈을 모두 거부하고 완벽하게 단절한 것은 결국 피도 눈물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단절 없이는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되찾은 자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 행동 자체가 그녀의 진짜 독립선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미자는 그 후 자신의 철학을 듬뿍 담은 패션 브랜드 루미나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죠. 이게 빛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그리고 자신처럼 경제적 통제와 가스라이팅에 갇혀있던 다른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까지 설립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를 향한 복수심에 갇혀서 막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복수는 뭘까요? 가해자들의 존재 자체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자가 보여준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죠. 단절 없이는 그 빛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분석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젖은 행주를 집어던지며 시작된 그 찰나의 균열이 어떻게 엑셀 파일의 숫자들로 구체화되고 마침내 루미나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로 만개하게 되었는지, 정말 한 개인이 억압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본 느낌이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면 그냥 평화롭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묵인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계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엑셀표를 켜보는 거죠. 맞아요. 미자가 노트북을 탁 펴고 냉정하게 청구서를 작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시간, 감정의 소모, 그 보이지 않는 헌신에 지금 당장 합당한 가격표를 매겨본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액수가 나올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들어내는 그 경제적, 심리적 가치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례함이나 교묘한 착취로 함부로 후려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것이 모든 해방의 첫걸음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텍스트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식을 한 번 더 강하게 뒤흔들어 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헌신이 당연하게 들어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확 바꿔볼까요? 만약 그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특정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온전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겉으로만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철저하게 계산된 인질극이나 기생적 생태계에 불과한 걸까요? 껍데기만 남은 관계일 수 있죠.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가족이잖아, 네가 좀 이해하고 참아라 라며 부당한 침묵을 강요할 때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던 그 뜨거운 미역국과 미자의 엑셀 청구서를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고유의 빛을 되찾는 눈부신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단단한 가치를 지켜내는 그런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